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AI를 둘러싼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거인들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 경쟁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 확장에만 무려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뒤질세라 매년 수십조 원을 AI 인프라에 태우고 있습니다. 마치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펀치를 날리는 권투 선수들처럼 이들의 투자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아주 여유롭게 꽃놀이패를 쥔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플레이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AI 연산에 필수적인 HBM 메모리 반도체, 폭증하는 데이터를 감당할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변압기와 전력망까지, 이 모든 물리적 기반, 즉 인프라를 한국이 만들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해질수록, 광부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곡괭이는 더 많이 팔려나가는 구조인 셈이죠. 정말 기가 막힌 포지션 아닌가요? 하지만 왜 갑자기 이 곡괭이, 즉 물리적 인프라가 AI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걸까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고 사는 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그 간단해 보이는 작업 뒤에서는 상상도 못할 양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최근 보고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2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한 전력량은 약 460TWh였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IEA는 AI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2026년에는 이 수치가 2배 이상 급증해 1000TWh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00TWh면 일본의 연간 총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불과 4년 만에 일본이라는 나라 하나가 통째로 쓰는 만큼의 전기가 AI 때문에 더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확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엔비디아의 GPU를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전력회사에 먼저 전화를 겁니다. 혹시 저희 데이터 센터에 기가와트 단위로 전기를 공급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들의 첫 질문이 된 겁니다. 마치 거대한 초고층 빌딩, AI 제국을 지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땅 밑에 깔린 전기선이 일반 가정집에나 들어가는 낡고 가느다란 구리선이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훌륭하고 비싼 자재가 쌓여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공사 첫 삽조차 뜰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전력망이 화려한 AI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거대한 병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병목 현상은 AI 산업의 지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입지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실리콘밸리처럼 IT 인재가 모여있는 곳이 최적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당연하게도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냉각 능력입니다. 수십만 개의 GPU가 내뿜는 열을 식히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냉각수나 차가운 기후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초고속 통신망입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하죠. 넷째, 건설 및 운영 인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유지 보수할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정학적 안정성입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곳에 지을 수는 없겠죠.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격돌하는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안정적인 전력망과 반도체 생태계,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까지 고려했을 때 3명의 강력한 플레이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입니다. 과연 이들 중 누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최종 선택을 받아 아시아 데이터 센터 허브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세 나라가 각자 어떤 무기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이 총성 없는 전쟁에 뛰어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쟁탈전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첫 번째 주자,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뭘까요? 바로 올라운더, 즉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선수라는 점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거의 모든 조건을 평균 이상으로,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죠. 우선 가장 중요한 전력망.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망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송배전 손실률은 약 3.5% 수준으로 5%가 넘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이 끊기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죠. 24시간 365일 단일초도 멈출 수 없는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건설 능력과 반도체 생태계까지 더해집니다. AI의 심장인 HBM 메모리는 한국이 꽉 잡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빠르고 튼튼하게 지을 건설사들도 즐비하죠.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종합 선물 세트를 갖춘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에도 분명한 약점은 존재합니다. 핵심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 센터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땅이 좁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을 요구하는데 수도권은 이미 전력망 여유가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더 짓고 싶어도 전기를 연결할 수 있느냐가 먼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지방에 지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지방을 검토하거나 선택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고속 통신망, 주요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 운영 인력과 협력사 생태계는 여전히 수도권에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 논리만 놓고 보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다시 수도권으로 향하려는 힘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모든 걸 잘 갖춘 나라이지만 동시에 전력과 입지라는 병목을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쟁자를 만나볼까요?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의 무기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압도적인 챔피언 TSMC입니다. AI 칩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건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힘든 엄청난 매력이죠. 마치 최고의 셰프를 바로 옆집에 둔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신선하고 강력한 재료를 누구보다 빨리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만에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양안 갈등 리스크는 초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죠. 둘째는 전력과 수자원 변수입니다. 실제로 대만은 2021년 5월 발전소 문제로 순환 정전이 발생했고 2022년 3월에도 대규모 정전으로 수백만 가구가 영향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2021년에는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 제한급수가 시행될 정도로 물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죠. 1년 365일 단일초도 멈춰서는 안 되는 데이터 센터에게 이보다 더 끔찍한 악몽은 없을 겁니다. TSMC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그 무기를 휘두를 환경 변수도 만만치 않은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자는 일본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일본의 가장 큰 강점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활을 선언하며 TSMC 공장 유치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등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 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과 달리 홋카이도처럼 부지가 넓고 서늘한 기후로 냉각에 유리한 지역이 많다는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일본 역시 오랜 약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첫째는 잦은 자연재해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도 지진, 쓰나미,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 전력망과 IT 인프라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준 바 있으며 이처럼 지진 리스크는 장기 설비 투자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입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전기요금 수준은 한국과 비교할 때 비싸거나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는 연구도 있고 일부 데이터는 일본의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한국은 안정적인 올라운더지만 수도권 집중이 문제고 대만은 TSMC라는 최고의 무기가 있지만 지정학적 인프라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일본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지만 자연재해와 에너지 비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구글이나 아마존의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몰빵하기엔 각국의 리스크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바로 리스크 분산입니다. 일본에도 짓고 대만과도 협력하고 그리고 한국에도 핵심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대만과 일본이 가진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균형 잡힌 파트너입니다. 대만의 불안한 전력망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일본의 높은 비용과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경쟁국들을 저울질하면서도 결국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자신만의 필살기로 만들고 있을까요? 단순히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과 전기를 빌려주는 부동산 임대업에 그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레고 세트를 통째로 만들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이른바 턴키 솔루션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작동하는 상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괄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고객은 복잡한 과정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열쇠만 받아 돌리면 되는 거죠. 이게 데이터 센터 건설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 건 작은 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초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수십만 개의 반도체, 수천 킬로미터의 케이블, 거대한 변압기와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수백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부품과 기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가 하나하나 따로 주문해서 조립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팀 코리아가 등장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원스톱 쇼핑처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한국이 제공하는 이 AI 데이터 센터 풀 패키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열어볼까요? 첫째,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이 80% 후반대 수준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 바로 전력 시스템입니다. 먼저 전압을 바꿔주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변압기 공급 부족과 납기 지연이 심해지면서 전력망 증설과 대형 수요처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더해집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전력 생산이 들쭉날쭉한 신재생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쓰려면 전기를 거대한 배터리에 담아두는 ESS가 중요해지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상위권 플레이어입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담을 튼튼한 그릇과 미래를 위한 에너지원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숨겨진 저력이 드러납니다. 바로 수십 년간 중화학 공업과 해외 플랜트 건설을 통해 쌓아온 압도적인 프로젝트 관리 능력입니다. 실제로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2009년 한국 컨소시엄이 약 2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따내 진행한 대형 수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반도체, 전력, 건설, 통신을 모두 아우르며 거대한 시스템을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한국의 경쟁력인 셈이죠. 심지어 한국은 미래의 에너지원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 즉 SMR을 지어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꽃놀이패처럼 보입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AI 전쟁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없을까요? 우리가 골드러시의 곡괭이 장수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동안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더 큰 게임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겨진 하드웨어 종속과 국토 불균형이라는 어두운 딜레마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드웨어 종속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비싸고 훌륭한 둥지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HBM이라는 최고급 사료와 변압기라는 튼튼한 울타리도 있죠. 하지만 정작 그 둥지 안에서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AI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서 생성되는 막대한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들입니다. 우리는 둥지를 지어주고 사용료를 받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나온 황금알로 또 다른 사업을 만들고 생태계를 지배합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부품을 만들었지만 결국 가장 큰 부와 권력은 운영체제라는 플랫폼을 장악한 애플과 구글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드웨어 공급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AI 시대의 규칙을 만드는 설계자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고급 하청업체로 남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곡괭이를 파는 것에 만족하는 동안 금광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바로 국토 불균형에 심화합니다. 현재 한국에 건설되었거나 건설 예정인 데이터 센터는 약 15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중 약 60%가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으로 따지면 그 집중도는 더욱 심각해서 2029년이 되면 수도권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체의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은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처럼 기가와트 단위의 전력을 요구하는 시설이 계속 추가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정부와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접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전력망 병목과 수전 지연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블랙아웃이 난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수도권 전력망이 구조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는 이미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AI라는 첨단 산업의 고부가 가치, 일자리와 인프라 혜택은 수도권에 머무는 반면 그 막대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와 송전 설비는 지방에 건설되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실제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이나 대규모 발전 설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수도권에 짓자는 주장에 선뜻 동의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전력 생산의 부담과 위험은 지방이 떠안고 산업의 과실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어떨까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하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AI 산업의 화려한 불빛을 밝히기 위해 대한민국의 다른 한쪽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꽃놀이패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전략은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국 빅테크에 대한 기술적 종속 가능성과 우리 내부의 심각한 국토 불균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개인의 투자 선택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전쟁에서 나는 어디에 돈을 놓아야 할까? 요즘 많은 투자자들이 AI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일 겁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AI 대표 주자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나서 보면 이 기업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플레이어, 즉 광부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의 핵심 GPU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AI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 변화와 경쟁, 비용 부담이라는 리스크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치열하게 돌아가는 동안 조용히 주목받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와 공급망입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전기와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이들은 AI GPU에 필수적인 HBM 메모리를 공급하며 엔비디아든 AMD든 결국 거쳐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AI 열풍이 계속되는 한 누가 1등 플랫폼이 되든 상관없이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려한 스토리보다는 구조적 필수성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전력 쪽으로 눈을 돌리면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는 기업들이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장비 회사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AI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 수요가 따라붙는 구조에 있습니다. AI 경쟁이 과열될수록 일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곡괭이 포지션입니다. 여기에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잠깐이라도 끊기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배터리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AI 인프라 확대의 간접 수혜주로 자주 언급됩니다. AI, 재생에너지, 전력 안정화가 하나의 묶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 자체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퀴닉스, 디지털 리얼티 같은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대표적이고 이들은 AI 서비스의 승자와는 무관하게 서버가 늘어나는 한 임대 수요가 생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AI가 잘 되든 못 되든 남는 쪽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중요한 사실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AI에 투자한다고 해서 반드시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만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업은 AI 경쟁의 주인공이고 어떤 기업은 그 경쟁이 벌어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화려해 보이느냐가 아니라 이 경쟁이 계속될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기업이 누구냐입니다. 중요한 건 AI라서 산다가 아니라 AI라는 구조 안에서 이 기업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AI 골드러시는 언젠가 열기가 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돌리기 위한 전기와 서버, 반도체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은 쉽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금을 캐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곡괭이를 파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적어도 AI 투자에서 방향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